그 다음에 교재는 338페이지세요. 그래서 338페이지. 이제부터 소득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보는데 소득세는 이론에서 2개, 실기에서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여기 4점이거든요. 여기 15점이에요. 두 문제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좀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말정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하고 월급 주고 연말정산하고 요게 이제 실기의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은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있냐면 2개 나오는데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데서 2개 나오는 거라 솔직히 이쪽은 2개를 다 맞출 수도 있지만 2개를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소득세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소득세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그러면 개인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인소득세는 그냥 뭐라 그래요? 법인세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소득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득세는 거기 일단 교재 보면서 할게요. 338페이지. 거기 보시면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무슨 세라고 하세요? 소득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특징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국세하고 직접세. 부가가치세도 국세예요. 소득세도 국세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국세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시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다 무슨 세세요? 국세세요. 그래서 국가가 다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제가 툭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세다? 간접세다. 근데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있어요. 직접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직접세라는 게 말 그대로 직접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득세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요런 직접세들은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리는 건 솔직히 쉽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금 덜 내게 해준대.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리는 건 쉬워요. 근데 올리는 건 어려워요. 왜 올리는 건 어렵냐면은 이걸 올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올리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줄어드는 거고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이 가져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세들의 단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리거나 내리는 게 간접세에 비해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손을 제일 많이 대는 곳은 간접세기는 해요. 왜냐하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올리더라도 직접세에 비해서 반대급부가 좀 덜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에다 밑줄 치세요. 보통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거든요. 목적세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야. 그럼 이거는 어디에만 쓰는 거죠? 농어촌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세야. 그러면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교육하는 데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무슨 세라 그래요? 목적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보통세예요. 보통세는 뭐냐면 아직 어디 쓸지 안 정해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서 어디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정해 있는 거는 보통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무슨 세라고 하세요? 목적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고납세 제도예요. 그래서 격리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납세해야 되겠고요? 신고납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직원이 필요한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세라고요?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신고납세 제도예요. 그래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범위 보시면 소득원천설. 그래서 소득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래서 소득원천설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채택합니다. 순자산이 뭐냐면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순자산의 뜻은 자본입니다. 원래 순자산 그러면은 자산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본. 근데 자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규정해 보시면 열거주의에다 밑줄 치세요. 이 열거주의 때문에 코인 있죠. 코인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열거주의라는 게 내용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세법에 코인 세금 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코인이라는 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뭐 말로만 코인이라는 게 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실제 코인 열풍이 일어난 거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코로나 전후에 이제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코인은 세금은 안 내는데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1년 연장돼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코인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근데 아직은 안 걷고 있어요. 왜냐면 열거주의라는 게 열거되어 있으면 세금 내는 걸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열거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했었을 때 장단점이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코인으로 돈 벌 거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면은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초반에는 모르잖아요. 그 대신 처음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성공했을 때에 가져오는 게 큽니다. 그 대신 실패했을 때에도 커요. 왜냐면 초반에 들어가면 대부분 인생을 거기에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처음에 저기 뭐 유튜브라던가 아프리카 TV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처럼 잘 될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해서 버텼던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돈 어느 정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그게 실패했어.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어. 그러면 2년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돈 버시는 분들은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돈 벌어요. 그 대신 잘못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잘하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뭐예요? 쪽박인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배당 사업은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는 뭐냐면 비슷하면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다 포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거는 열거주의고 이자하고 배당하고 사업은 무슨 주의예요? 포괄주의. 그 다음에 과세단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인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있죠. 맞벌이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세금 내는 거예요. 합쳐서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개인 단위인데 근데 거기 보시면 조세 회피하다가 걸리면은 공동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대부분 조세 회피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인척한테 뭐 하죠? 돌리죠. 자기 돈을. 그래도 최근에도 그 임플란트 회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돈 빼돌렸죠. 그거 지금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요. 자기 그 동생하고 이제 제부하고 같이 뭐 오피스텔 사고 회원권 사고 이걸 같이 했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동생네는 그 돈이 그런 돈인 줄 몰랐다. 라고 해서 이제 발뺌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몰랐으면은 그런 걸 사러 다닐까요? 갑자기 돈이 생겨갖고 오피스텔 사고 막 회원권 사고 금을 막 300억인가 100억인가 금 사고 그랬는데 그게 로또가 돼도 그만큼은 못 사잖아요. 주식이 대박나도 그만큼은 못 삽니다. 주식 그만큼 대박 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몇백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썼는데도 자기네들은 그런 돈인 줄 몰랐다 그래갖고 발뺌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과세 방법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거기 2023년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린 지금 2022년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은 아직 저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걸 분류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류과세. 우리 분류한다 그러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종류별로.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울 거예요. 종합과세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종합해서 세금 낸다 그래서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 시험 볼 때 저번에 예전에 전산회계 1급에서 그 뭐냐 결손금 처리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맞죠? 얘도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딱 2가지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금 처리 순서랑 요 종합소득세 순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봐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과세의 뜻이 뭐냐면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회사 다니면서 뭐 커피숍을 차리신다던가 회사 다니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세금을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합쳐서 내요. 그래서 합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합과세의 뜻이 내가 만약에 이자도 있고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녀. 이런 분들은 그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은요 무조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아마 오늘 볼 수도 있고 그 월요일 날 볼 수도 있는데 세율 계산할 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도 있냐면 본인이 회사 다녀. 근데 내가 커피숍을 해. 근데 배우자분이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러면은 커피숍은 배우자 이름으로 차리고 회사는 내 이름으로 세금 내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합쳐지면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금 많이 내는 거는 안 좋아라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분리과세는 뭐냐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게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받으면서 세금을 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 그래서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일용직하고 나중에 그 뭐냐 로또 복권 관련돼서 세금 얼마 내는지 알려드릴 건데 복권 당첨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일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일당 받으면 더 이상 그 일당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권해갖고 복권 당첨될 수 있잖아요. 5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등이 당첨돼서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세금 떼고 복권 당첨금 받잖아요. 그러면 이 복권 당첨금 관련돼서는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나중에 로또 복권 10억 되면 얼마 세금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뒤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율 외워야 되거든요. 세율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우리 순서대로 두 가지는 꼭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결손금 처리 순서랑 요 종합소득세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잠깐 밑에 볼게요. 거기 339페이지 일단 가운데 보시면은 종합과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요 6가지는 합쳐서 뭐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분류과세라고 있어요. 분류과세는 나누어서 내는 건데 우리 소득세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우리 퇴직하면은 퇴직금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무슨 소득세라 그러죠?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근데 저희 시험은 요 두 가지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상세 내용은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 쪽에 초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분리과세는 뭐 안 내는 거라고요. 더 이상 세금 안 내는데 분리과세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339페이지 거기 분리자 보시면은 근로소득은 일용직이 되잖아요. 근데 분리자가 안 써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돈 많이 벌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면은 분리과세를 만들어 놓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따로 세금 내는 거니까. 무조건 합쳐서 내야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잠깐 보세요. 340페이지 보시면 과세 단위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 벌었냐 거기에 따라서 내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소비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고납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세주의인데 언제까지 신고하냐면은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신고 관련돼서 저희하고 관련 있는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1월 달 있죠. 1월은 25일 날 부가세 이익이 무슨 신고 하셔야 돼요? 확정 신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이거 합니다. 무슨 정산이요? 연말 정산. 그 다음에 3월에는 무슨 세 내셔야 돼요? 법인세 신고. 그 다음에 4월 25일까지 부가세 1기 뭐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좀 전에 설명드린 무슨 세 내셔야 돼요? 소득세. 그래서 5월이에요. 왜냐면 이게 매달 한 번씩 연초에 상반기에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2월 달에 연말정산 해야 되고 3월 달에는 법인세 내야 되고 4월 달에 부가세 내야 되고 5월 달에 소득세 내고 6월 달 쉬었다가 7월 달에 또 뭐 해야 돼요? 부가세 뭐요? 1기 확정신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부가세 2기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저희하고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또 업종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큰 행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회사 들어가시면 연초가 좀 바빠요. 특히 상반기가.
왜냐면 상반기에 큰 것들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좀 바쁘고 하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있던 세무사 사무실은 하반기 되면은 5시인가 5시 반에 퇴근시켜줬어요. 왜냐면 일할 게 적으니까. 왜냐면 연초에 막 밤새고 막 늦게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하반기에는 조금 쉬엄쉬엄 하고 상반기엔 좀 바쁘게 일하고 그렇게 좀 하는 세무사 사무실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기도 많이 보내줬대요. 해외여행. 근데 요즘은 덜 보내줍니다.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많지 않아요. 과거보다는. 근데 과거에는 왜 보내줬냐면 돈 잘 벌었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똑같아요. 변호사든 세무사든 의사든 영업 못하면 망해요. 전문직이 돈은 많이 버는데 가면 갈수록 전문직 인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변호사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 플러스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업력 없으면 요즘엔 어쨌든 전문직도 과거보다는 버는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지만 밑에 하위들이 과거보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다 영업력이 있어야 돈 버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저처럼 영업력이 없어. 그럼 그냥 직원으로 살면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사업해갖고 영업을 잘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사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그냥 직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로또 사고 이제 기도 드리는 거죠.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분리과세예요. 완납의 뜻이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는 여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떼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미리 낸 거다. 그래서 무슨 적이라 그래요? 예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내놓고 연말 정산을 한 다음에 많이 냈어.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로또 1등 당첨돼 갖고 세금 2억을 냈어. 그러면 더 이상 로또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걸 무슨 쪽이라 그래요? 완납적. 우리가 완납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낼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 3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 달 10일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달 10일. 현행 원천징수 제도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냐면 이번 달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월급 받잖아요. 뭐 한다고요? 월급. 월급 받을 때 월급 받는 날짜 중에 제일 많은 날짜가 10날하고 25일이에요. 그거를 세법하고 연관을 시켜드리면 10날 월급 받는 이유는 우리 월급 받거나 4대 보험을 매달 10날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내고 남는 걸로 월급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일날 월급 주는 거는 부가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부가세가 1월 25, 4월 25, 7월 25, 10월 25 이런 식으로 며칠 날 내죠? 25일 날 내죠? 그래서 세금 내고 월급 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월급은 늦게 줘도 더 주는 거 없죠. 내가 만약에 월급 200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을 2주 후에 줬어. 200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내야 되는데 2주 후에 냈어. 그러면 뭐 205만 원, 21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월급 먼저 내야 돼요? 세금 먼저 내야 돼요? 세금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심나라고 25일인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세법에다 연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부가세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대요. 둘 다는 못 한대. 그럴 경우에는 뭐를 먼저 하시냐면 어차피 대출금 늦게 갚아도 이자 더 내야 되고요. 세금 늦게 내도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뭐를 안 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크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금을 안 갚으면은 210만 원을 내야 되고 세금을 안 내면은 나중에 내도 205만 원만 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높은 걸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추가되는 게 적은 건 늦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둘 다 해결을 못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우리가 월급 날짜가 심나라고 25일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 납세 의무자 밑에 보시면 박스 있거든요. 별표 2개. 요거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41페이지 보시면 이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183일 이상, 요 183일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몇 개월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버신 것도 세금 내고 외국에서 버신 것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그 다음에 요분들은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데 돈 많이 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한번 국세청하고 개인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주로 일을 홍콩에서 해요. 예. 그리고 배를 몇십 척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은 거주자다. 왜냐면 거주자가 되면은 외국에서 세금 돈 번 것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비거주자다. 왜냐면 나는 홍콩에서 살고 있다. 근데 법에서는 거주자로 적용이 돼서 한 100억인가 200억 세금을 더 냈어요. 근데 왜 거주자가 됐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적어봐 보세요. 생활관계. 거기 341페이지 밑에 생활관계 보시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이 자산 상태에서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땅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한국에 집이 있네. 그러면 한국에 살 생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거주자로 이제 판결이 나서 세금을 더 내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우리 외국 가서 돈 안 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막 이런 사람들 외국 나가서 콘서트 하고 막 이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국위선양도 하고 돈 벌었으니까 대한민국 와서 뭐도 내요? 세금도 내고. 그래서 K-팝이 잘 되면은 국가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도 알리기도 하고 나가서 콘서트나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돈 벌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거주자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종종 짜증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도 있냐면 이거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있죠. 대기업의 3세나 4세들은요.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애들보다 외국 국적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 LG, 현대 요런 그 재계들 있잖아요. 거기에 3세들, 4세들은 대부분 미국 국적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LG였나 CJ였나 제 기억으로는 CJ로 기억하는데 CJ 3세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으로 100억인가를 받았거든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물려받았으니까 그래갖고 배당을 받았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갔어요. 왜냐면 비거주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게 좀 갈리기는 해요. 그래서 6개월로 보는데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1년에 183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예제 보시면 2021년에 80일, 그 다음에 2022년에 100일 이런 식으로 연도가 다르게 183일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거주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2021년 기준은 80일이고 2022년 기준은 100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회사에서 한번 겪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회장님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현 사장님한테 물려줬습니다. 당연히 현 사장님이 아들이겠죠. 네. 근데 이 아들이 대한민국에 안 살고 미국에서 식당해요. 미국에서 식당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물려받은 사업체를 뭐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열심히는 안 해요. 그냥 유지 정도만 시킬 정도. 그리고 사장님이 1년에 몇 달 안 들어와요. 한 두세 달밖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주로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굴러는 가는 회사니까. 네. 한 30년 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 딴 얘기긴 하지만 군대 문제도 있잖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국적을 어느 국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군대를 갈 수도 있고 군대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군대 가면은 어쨌든 시간 낭비가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도 세금을 얼마 낼 거냐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건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보다는 좀 있는 분들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의 판정, 그래서 직업관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생활관계 옆에 보시면 영주권이라고 있거든요. 영주권하고는 솔직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꼭 뭐 영주권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냥 며칠 이상 있을 거냐, 183일 이상 있을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이 사람이 뭐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냐 그런 거랑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미국인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있어. 이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행 왔다 에 눌러 앉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주자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돈 버신 거 다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적이 어디냐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며칠 정도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는 6개월보다 길었었는데 OECD 평균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에 맞춰서 183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항선언. 우리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선박, 배 타거나 비행기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라는 건 이제 휴가라던가 쉬는 날 있죠. 그 쉬는 날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며칠이라고요. 기준일이 183일이에요. 요거 잘 봐두시고 183일.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해외 파견 임직원.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은 다 거주자로 봐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해외로 이렇게 파견 나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거주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야 되는구나. 342페이지 밑에 보시면 상속인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이 그 상속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속인이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받을 때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1억 받는데 내야 되는 세금하고 빚하고 합쳤더니 1억 3천이야. 그러면 내 돈 3천만 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게 얼마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받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세금까지 다 누가 내셔야 돼요? 상속인이 납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과세기간 이것도 외울 거예요. 왜 외우냐면 무려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외우는 건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다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재무회계하고 범위가 맞먹거든요. 오히려 더 넓기도 한데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재무회계만큼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려 2개 나와요. 재무회계는 그나마 5개 나오는데. 그래서 과세기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그래서 1년 동안 돈 번 거를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한 경우. 그래서 돌아가셨더라도 1년 동안 돈 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그 다음에 출국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사망하면 사망일, 출국했으면 무슨 일까지요? 출국일까지.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출국이 우리가 아는 그 출국 아니에요. 우리 해외여행 나갈 때 출국한다 그러잖아요. 그 출국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이민이에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면 다시 한국으로 안 들어올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외국으로 놀러 갈 때도 출국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왜 이민이라고 안 쓰고 출국이라고 썼냐면 이민이라고 쓰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으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은 다양하니까. 근데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대한민국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먹고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외국 나가도 쉽진 않습니다. 맞죠? 어딜 가든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 경쟁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보는 거지, 외국 나가도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경쟁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경쟁 사회지. 근데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민이라고 쓰면은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언어를 순화해서 이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가는 그런 출국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나가는 거예요. 그 출국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거 준비했다가 접으신 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호주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꼬여버려갖고 지금 부산에서 피자집 해요. 해운대 쪽에서. 그래서 뭐든지 다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계획 세우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1등 당첨. 그러면 돈 벌 필요 없잖아요. 당첨금 갖고 놀면 되니까. 아니면 코인이 조만간 오를 거야. 그래서 난 코인 사야지. 그래서 올랐어. 그럼 되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거 1도 없잖아요. 저도 원래 제 목표는 결혼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진짜로. 근데 한참 후에서 꼬이긴 해. 아니, 꼬였다라기보단 계획대로 안 됐지만. 그래서 요거 외울 거예요. 과세기가. 그래서 사망하면은 사망일, 출국하면 출국일. 근데 이거 왜 외우냐면요. 시험 문제에 이거 잘 나와요. 사업 개시나 폐업. 이거는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거나 뭐 했을 때요? 출국했을 때.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사업 개시하고 폐업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하고 폐업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아예 없어요. 내용 자체에.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저희가 교육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냅니다. 그래서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납세지. 거기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 칠 겁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소득세는 주소지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론 문제 풀이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요거 볼 겁니다. 요거 보는데 이거 외울 시간에 원가회계나 빨리 외우세요. 왜냐면 얘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항상 암기는 원가회계 먼저 일단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외우세요. 왜냐면 가성비가 원가회계가 제일 좋아요. 원가회계 외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우고 나서 문제 풀면서 적을 수 있으면 5개 중에서 3, 4개 맞춰요. 근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재무회계는 딸딸딸 다 외우고 있다 그래서 4, 5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은 반반이에요. 암기반, 그 다음에 이해반. 근데 원가회계는 암기가 4문제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해가 1문제인데 그 이해가 대부분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도 우리 완성품 완산형은 계산할 줄 알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른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쪽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있거든요, 딱 1문제. 그래서 그때 요거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외우세요. 왜냐면 너무 확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짧게 공부할 때에는 확률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기관에 다니시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뭐가 자주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나와서 수업 듣다 보면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예. 근데 다 똑같이 나와. 그러면 뭐하러 학원 다녀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딸딸딸 외우고 교육 혼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 그 다음에 얘기를 덜 하는 거는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낮은 거. 이걸 어느 정도 구별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더 확률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요속도로 가면 오늘은 힘들고 월요일날 어쨌든 이론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둘째 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실기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기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설치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할 거예요. 회계 때하고 똑같긴 하거든요. 회계 때하고 똑같기는 한데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건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실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반에 다음 거 볼게요.